자, 오늘은 현재 만화가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 작가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다음에서 온퍼레이드, 레진에서 유쾌한 왕따, 그리고 조스툰에서 사람 냄새를 연재를 얼마 전에 마치셨죠. 김숙룡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김숙룡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는 오시면 이제 작가님들한테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리거든요. 제가 앞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1년에 온퍼레이드로 데뷔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9년 차인가 연차는 그렇게 세는 게 맞죠? 네네. 예, 9년 차 지금 웹툰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숙룡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예전에 인터뷰하신 거 한번 찾아봤어요. 유튜브에 짤막하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집에서 인터뷰하셨던데. 아, 네. 네, 작업실인가 집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게 평소에 사람 만나러 잘 안 다니신다고 그렇게 돼 있던데 원래 이렇게 잘 안 만나시는지. 그게 또 이게 근데 거의 보통 웹툰 작가들 다 비슷할 텐데 이제 연재를 하면은 네네네. 사람 만나기가 되게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또 사람을 안 만나 보니까 이제 사람 사귀는 법을 또 까먹고 그래서 또 그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면 그래서 요새는 좀 이제 연재 끝난 뒤에 지금 사람을 좀 만나려고 이렇게 노력을 좀 하는 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연재 기간 중에는 만나기 어렵고 솔직히 네. 일주일에 한 편씩 그게 어디 쉽습니까? 그렇게 그럼 끝나고 나면 이제 최대한 그래도 많이 만나러 다니려고 노력하시는 편이네요. 네네. 그렇군요. 역시 이제 만화가들이 작품 만들다 보면은 이게 사람한테서 얻는 아이디어가 많잖아요. 사람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근데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쉬실 때는 그렇게 하면서 아이디어를 얻으시는지 이게 혼자서 이렇게 막 아이디어를 얻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아니면 사람 만나서 이건저런 얘기 하다가 아이디어를 얻고 이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작가님은 어느 쪽 타입이신지? 사실 제일 좋은 건 사람 만나면서 이제 아이디어 얻는 게 제일 좋은데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잘 안 돼가지고 그 요새는 그래서 SNS 같은 거 보면서 다른 사람들 어떻게 사나 이런 거 보면서 아니면 SNS는 또 근데 너무 이제 표면적인 그런 모습만 나오니까 이제 좀 사람의 좀 약간 그 안쪽을 볼 때는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데 가서 많이 보고 그런 편이죠. 예. 익명이 돼야 이제 네. 자기 얘기를 하는 세상이 됐죠. 어쩌다 보니까. 네. 작품을 이제 새 작품 하신 김숙룡 작가님 오늘 모시고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다른 인터뷰에서 김숙룡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그냥 발음이 귀엽고 구수해서 짓게 되었다라고 하셨어요. 네. 뭔가 너무 이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좀 더 멋진 이유 갖다 붙이고 싶지 않아요? 좀 이제 만들 때도 된 것 같은데 작품 정도 하셨으면. 그러니까 억지로 좀 붙이자면은 무슨 그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뭐야 속담이 막 기만난 숭늉이 더 뜨겁다 뭐 이런 속담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좀 뒤에 안 거고 그냥 처음에는 약간 좀 그냥 진짜 약간 귀여운 만화를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귀엽고 약간 뭐 좀 사람 냄새 나는 그 제 좀비 나오는 그 만화 사람 냄새가 아니고 진짜로 약간 좀 약간 심야 식당이라든가 네네네. 그런 걸 제가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해보고 싶어서 처음에 지었었는데 어떻게 점점 작품 분위기랑 필명이랑 안 어울려가지고 네. 그런 경우 있어요. 좋아하는 음악은 메탈인데 자기가 부른 포크송이 나오고 막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작곡가 중에 그런 것처럼 만화가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건 액션 무협인데 그림은 멜로가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건 해보기 전까지 모르는 거라서. 네, 맞아요. 그럼 김숙룡의 이름은 앞으로도 그냥 발음이 귀엽고 구수해서 짓게 된 걸로. 네네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방금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름이나 이런 거는 되게 구수하게 이렇게 지으셨지만 작품들 보면 좀 상황 자체가 재난인 경우도 있고 한 개인에 있어서 좀 재난에 가까운 상황에 몰리게 되는 그런 만화들을 그렸다고 저는 생각해요. 세 편 다. 근데 그런 작품을 이게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시는 건가요? 느낌이 이제 새 작품 정도 하셨으니까 내가 어떤 걸 만들어내는 사람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처음부터 그 재난 장르라는 것 자체를 원래는 그냥 장르 자체로서 되게 장르의 팬이었던 거죠. 그 장르 자체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이제
첫 작품을 이제 재난물로 데뷔를 하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도 계속 하다 보니까 재난 장르가 가지는 그 장점들이 있더라고요. 되게 사실 일단 재난 장르가 가장 큰 장점은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그 안에 녹이기도 되게 좋고 사회 비판하기도 되게 좋고 그런데 그 와중에 또 기본적인 독자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어떤 먹고 들어가는 독자 그 층이 계셔가지고 네. 예, 기본적인 조회수가 나오기 때문에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뭐 나름대로 생각을 표현하기에도 좋은 장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본인 좋아하시기도 하고 또 재난류의 만화나 영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기존 팬들이 있으니까 네네. 너무 상업적인 마인드 아닌가요? 아 근데 먹고는 살아요. 아 그럼요. 먹고 사는 건 중요한데 그런 이유시군요. 뒤에 비슷한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서 뒤에도 한번 아마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만회할 기회를 주시면은. 근데 작품 제목처럼 그게 사람 냄새 아닌가 싶어요. 네. 저도 그렇고 다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거 다 생각하면서 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과 함께 이렇게 일말의 어느 약간의 그런 예술성이 있는 대답을 조금 더 다시 질문 드릴 테니까 그걸로 잘 섞어 주십시오. 네, 만회하겠습니다. 자, 사람 냄새가 이제 연재가 종료됐어요. 올해 이제 마무리하신 거죠. 네. 하시고 아까 사람 많이 만나고 다니시려고 하신다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거 말고도 요즘 근황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 사람 냄새를 연재하기 직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뒤에 살이 조금 쪘어요. 연재도 하다 보니까 한 10kg 정도 쪄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 운동으로 이제 집 앞에 복싱을 좀 다니고 네네. 다닌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2주밖에 안 됐는데 일단 좀 살을 빼려고 하는 중이고 네네.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근데 차기작을 계속 하고 있죠. 차기작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근데 크게 사람 만나려고 하고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평소랑 뭐 달라진 게 없어가지고. 그렇군요. 근데 만화가가 쉴 때 할 수 있는 게 쉬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죠. 쉬는 거랑 자기가 연재하면서 잃어버렸던 체력 관리 네. 그리고 못 만났던 사람 만나고 그리고 네. 그냥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결혼하셨다니까. 그거 이제 가정에 그동안 만화 만드신다고 이제 약간은 소홀함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아니요, 근데 같이 작업을 해가지고. 그래요? 예, 이제 그 저희 이제 아내님께서 네. 예, 그 친구도 이제 작가세요. 그래가지고 일러스트레이터 치달이라고 네네. 일러스트도 그리시고 그 타투이스트 활동도 하시고 네네. 그리고 제 만화에서 이제 채색이랑 식자 작업도 같이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뭐 서로 근데 작업하느라 바빠가지고 뭐 좋네요. 예. 집 안에서 다 해결되니까. 그렇죠. 그럼 가끔은 집을 탈출하고 싶진 않으세요? 그래서 둘이서 같이 이제 작업하러 이제 카페 같은데 많이 가서 작업하고 뭐 집에서는 근데 이제 마감할 때 좀 컴퓨터 사양이 많이 필요한 그런 일 할 때는 집에서 많이 하고 이러나 저러나 같이 다니시는. 예, 그렇죠. 오늘 제가 독자분들한테 선물을 드리려고 최초로 선물을 드리려고 사람 냄새 책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질문을 주신 분들한테 이렇게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질문을 주신 두 분이 저희 인수준 코믹스나 저나 아니면 만화 클래식이나 매우 친숙한 분들이라서 제가 주기가 싫더라고요. 너무 친하니까.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고 혹시 팟빵 게시판에 저희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 게시판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선별해서 김승용 작가님의 사람 냄새 1권을 김승용 작가님의 친필 글이 들어가 있는 책을 한 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댓글 잘 안 달려요. 하도 작은 방송이라서. 아닙니다. 그래도 작가님이 직접 사인 비슷한 걸 하셨기 때문에 사인은 아니고 사인 비슷한 거죠. 네, 사인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김승용이란 작가가 탄생하는 탄생 설화들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릴 때부터 만화 좋아하셨나요?
예, 어릴 때부터 예 좋아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어리다는 게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네. 어리다는 게 완전 어릴 때 아무것도 뭐 세상 분별 못할 때 한 8살 이전에 네. 그리고 뭐 초등학교 시절 그리고 중고등학교 시절 다 다르잖아요. 네. 우리 어쨌든 우린 다 지나왔기 때문에 다 어린 시절인데 네. 언제쯤으로 볼 수 있을까요? 딱 처음 이제 그 만화책이라는 걸 접한 게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91년도인데 그때 이제 아버지께서 그 보물섬 그 당시 91년 11호로를 딱 사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보물섬이야. 다들 그쵸, 연령대가 뭐 그럴 수 있죠. 예. 원체 좋은 작가님들 많이 연재하셨으니까.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아무래도 글도 완전히 떼진 못했잖아요. 네네네. 그걸 계속 보면서 그걸로 거의 글을 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뒤에 이제 그 보물섬 그 당시에 보물섬 같은 거 계속 사와서 보면서 근데 돈이 없으니까 막 근데 또 마침 그 당시에 아버지 친구분께서 만화방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끔 거기 놀러 가서 이제 만화책을 보고 아버지는 이제 그 아버지 친구분이랑 이제 고스톱을 치시고 저는 옆에서 만화책을 보고 뭐 그런 기억이 있죠. 그게 아주 어렸을 때 만화랑 처음 만나게 된 계기이실 거고 중고등학생 때는요. 계속 쭉 만화를 좋아했어요. 그게 막 제가 딱히 뭐 이렇게 장기 같은 게 없는 사람인데 뭐 운동도 사실 잘 못하고 뭐 공부도 잘 못하고 이런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근데 그나마 할 줄 아는 게 이제 만화를 좀 잘 그리는 것도 아닌데 그냥 조금 그리면 애들한테 그나마 그걸로 주목받고 그런 재미로 계속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때까지 되게 오타쿠 생활을 하다가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조금 만화랑 좀 멀어졌던 것 같아요. 이제 뭔가 이제 입시 미술 같은 것도 하고 뭔가 이제 한참 막 사춘기가 오고 막 이럴 때니까 만화보다 더 재밌어 보이는 것도 많고 만화를 그리면 만화를 내가 오타쿠라는 게 이제 너무 드러나면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구나라는 걸 깨닫고 난 뒤부터는 예, 별로 티를 내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셨군요. 그럼 어릴 때 본 만화 중에 지금까지 기억나는 만화 있어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만화들이 있었을 텐데 네네. 항상 기억에 남아 있는 만화들 몇 편이 있잖아요. 그 제일이란 걸 붙이면 여러 개 있을 겁니다. 그 예. 중에서 지금 기억나시는 거 그냥 얘기해 주시면 돼요. 최초로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돈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네. 최초로 이제 단행본을 다 사서 모았던 게 이제 그 당시 황민아 선생님 파라다이스를 사서 모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걸 되게 좋아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막 울면서 봤던 그런 기억들이 나서 그게 제일 기억에 나시네요. 예.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요? 초등학교 남성한테 파라다이스라. 근데 그 내용 자체가 그 당시에도 되게 느끼기에 되게 심오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나름의 어떤 뭔가를 비유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초등학교 남학생이 운동 열심히 하고 이럴 나이인데 뭐 항상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땐 그랬으니까 그런 학생이 그런 감수성을 해결해낼 수 있는 감수성이 있었다는 게 좀 놀랍기도 하네요. 약간. 제가 특별하다기보다 그 작품이 워낙 좋았던 게 크고 그리고 또 일단 재밌었어요. 그 작품 자체가 일단 재밌죠. 예, 여러 가지 되게 장르가 섞여 있는데 그렇다고 또 너무 남성향이거나 너무 여성향이 이렇게 치우치지도 않았고 되게 청인환 선생님이 워낙 잘하시니까 그 작품 제일 기억나신다. 황민아 선생님 파라다이스. 네. IQ 점프에서 연재한 작품이네요. 찾아보니까. 네. 그러면 언제부터 만화가가 되시고 싶으셨던가요? 항상 만화는 주변에 달고 사셨네요. 고등학교 전까지는 달고 사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몰래 보게 된 거고 뭐 대학교 이후에는 조금 이따 묻겠습니다. 근데 뭐 어릴 때는 만화가나 뭐 애니메이션 만화 뭐 이런 일러스트에 대한 솔직히 구별이 잘 없어요. 그래서 뭐 반에서 그냥 캐릭터 서 있는 거 전신상 이런 거 일러스트 그리고 있으면 반 애들이 야 쟤 만화 그린다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가 개념 없는 시기잖아요. 그 당시에는 저도 그랬고 그러면 언제부터 내가 만화가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네. 그 만화가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화가가 그냥
진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잘하는 다른 장기가 없다 보니까 그냥 원래 그 나이 때 그렇잖아요. 칭찬 듣는 걸로 가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중요하죠, 그건. 네. 진로가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유일하게 칭찬 듣는 게 뭐 그림 그리고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 만화가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막 그런 것도 만들고 그랬어요. 그 다른 만화가 분들도 인터뷰 같은 거 들어보면 이런 경우 많던데 만화책을 만들고 이런 근데 그 당시에는 만화책 지금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제가 어릴 때 봤던 건 만화 잡지니까 만화 잡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혼자서 막 여러 작품을 거기다 이제 그리고 독자 코너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혼자 독자 코너에도 그리고 만화도 그리고 뭐 이런 식도 만들고 그랬던 기억나요.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반 아이들 이름 교묘하게 바꿔서 반 애들 나오는 만화 그랬더니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자기 나온다고 다들. 저는 몇 명 안 보여줬던 기억이 나는데 전 아침에 가면 맨날 저는 그냥 스마일로 그렸거든요. 스마일에다가 콩나물 대가리 붙여서 이렇게 그렸는데도 애들 좋아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부터 어릴 때부터 네. 만화를 그리신 거죠. 일러스트가 아니고 그때. 그렇죠. 예. 칸을 나누고 칸을 이야기를 나누고 하고 뭐 그 퀄리티에 대해서 지금 묻자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게 만화라는 개념을 가지고 만화를 만드셨다 어릴 때부터.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부터 만화가라는 것만 꾸밀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여러 개 이제 놓고 선택을 할 텐데 어쨌든 그림 그리는 방향 중에 만화 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계셨다 어릴 때부터. 예, 그렇죠. 그러시다가 대학교는 이제 애니메이션과 맞나요? 네네, 애니메이션과를 가게 되셨어요. 네. 만화과를 안 가시고 그때도 만화과는 있었을 텐데. 그냥 그 막연하게 그 애니메이션과에 가면 뭔가 곁다리로 이제 만화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애니메이션이랑 만화가 다른 장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네. 근데 뭔가 이렇게 그냥 가면은 어떻게 옆에서 하다 보면 뭐 만화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 이제 20살 넘어서부터는 굉장히 너무 과하게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굳이 만화가가 되면 좋겠는데 만화가가 아니라도 되니까 그냥 난 뭐든지 좋으니까 그냥 뭐라도 됐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생각으로 갔던 것 같아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그게? 그 당시 원래 어릴 때일수록 현실을 못 겪어보고 더 이제 듣는 풍문만으로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림 그리면 또 그때는 이제 웹툰이 이제 굉장히 초창기 때라 가지고 막 딱히 뭐 그림 만화를 그려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이야기도 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림 그리면 굶어 죽기 딱 좋다 이런 얘기만 계속 듣는 그렇죠. 그런 시절이었어요. 네네. 예, 그래가지고 뭐라도 좋으니까 딱 그냥 사람 구실만 했으면 좋겠다. 그냥 그림 그리면서 만화가 아니라 좋고 그냥 일러스트도 좋고 뭐든 좋으니까 그림만 그리면서 좀 사람 구실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때는 막연하게 계속했었어요. 어릴 때부터 본인이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했고 그림 그리면서 칭찬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림 쪽으로 꾸준히 뭔가를 생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시대상이 만화가 뭐 웹툰이 초창기긴 하지만 우리 땐 그 얘기 많이 듣잖아요. 만화가 되면 굶어 죽기 십상이다. 네네.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는 정말 그런가 싶어서 그래도 그림은 그리고 싶고 그러면 그림으로 할 수 있는 뭐라도 해서 먹고 살았으면 좋겠는데라는 거가 두려움의 근원이겠네요. 지금 네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런데 한국은 애니메이션 하기 참 어려운 그렇죠. 곳입니다. 저도 네. 애니메이션과를 나왔지만 대학교 가서 뭐 아차 이게 아닌데 싶은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대학교 가서 배운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대학교 시절 어땠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일단 근데 대학은 잘 갔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게 학교 생활했거든요. 학교 애니메이션 작업하는 것도 재밌었고, 그리고 네. 이제 거기가 예대를 나왔는데 이제 다른 과라든가 다 약간 미술 계열의 그런 곳이 모여 있는 학교라 가지고 약간 다들 약간 예술병이 살짝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예술가는 이렇게 애니메이션만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뭔가 여러 가지 막 많은 걸 뭔가 해봐야 된다는 그런 약간 예술병이 있어가지고 막 좀 더 경험은 이것저것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약간,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또 뭔가 작업을 할 때
좀 자기 멋에 취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 필요하죠. 예, 그런 거에서 이제 예술병이 좀 자기 멋에 좀 취하는 그런 뽕을 좀 이제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학교 다니면서 애니메이션 그럼 이런 거 많이 보셨겠네요. 예, 그때는 애니메이션 요거 저거 많이 봤었죠. 예. 그러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작품이나 감독 이런 거 좀 여쭤봐도 될까요? 얘기 드렸다시피 그때는 이제 예술병이 좀 걸려 있어서 뭐 다른 아티스트도 좋습니다. 예. 파인아트 하시는 분들. 아니 뭐 애니메이션은 뭐 유리 놀스테인 뭐 이야기 속의 이야기라든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거를 좋아했었죠 그때는. 그때는 그러면 계속 애니메이션 쪽으로 가시지. 예. 그래서 사실 가고 싶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도 어떻게든 이제 좀 뭔가 애니메이션 비슷한 걸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공연 기획사에 들어가서 이제 백그라운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 그 제가 포트폴리오가 거의 전부 다 수작업 애니메이션이 포트폴리오였어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그 이제 일반적인 보통 그런 백그라운드 애니메이션이랑 좀 다르게 이제 약간 그 수작업 단편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이 뒤에 배경이 깔리니까 그것도 느낌이 되게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를 뽑아 주셨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제 근데 그쪽에서도 사실 그쪽은 이제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고 저는 공연에 대한 이해가 없고 하니까 서로 안 맞고 이제 또 그리고 노동량이 굉장히 많은데다가 그 공연회사 자체도 노동량이 굉장히 많은 업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 죽겠다 이러면서 그래서 얼마 안 했어요. 한 2-3달 정도 하고 이제 그만두고 마침 그때 이제 그 당시 다음 공모전이 3회차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서는 뭔가 이제 애니메이션이 아니더라도 뭔가 내 작품을 하고 싶은데 내 작품 내 연출하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1인 창작이 가능한 영역은 이제 아무래도 역시 만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선 다시 이제 그 만화의 길로 다시 접어들었죠. 이때가 몇 년도죠? 그때가 2011년입니다. 2011년. 네. 이 부분 저랑도 좀 비슷하네요. 저도 애니메이션 하다가 이러다가 굶어 죽겠구나. 혼자 할 수 있는 예술을 그러니까는 리스크가 혼자 감당해도 되는 예술 분야를 찾아야겠다고 다시 만화로 돌아온 건데 그래도 두려움은 있었을 것 같아요. 만화가가 뭐 공모전 낸다고 다 됩니까? 되셨지만 좋았죠. 네. 어쨌든 이 시기에도 이렇게 되게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뭐 항상 혼재돼 있었을 것 같은데 대학은 나왔고 그리고 취업을 했는데 2-3달 만에 그만두고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어릴 때 뭐 앞전에 여쭤봐야 됐었지만 이 과정 속에서 어릴 때부터 만화 그린다 이러면 부모님들이 싫어하시거든요. 네네. 이 과정을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일단 근데 저희 부모님은 좀 약간 터치를 안 하시는 스타일이세요. 그리고 그래서 별로 신경을 안 쓰셨던 것 같아요. 알아서 하겠지. 약간 이런 물론 걱정을 하셨는데 한마디 하셨던 거 기억나네요. 이렇게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랑 연락을 이렇게 자주 하는 편은 아닌데 갑자기 오랜만에 연락 와서 뭐 하냐 이러면 이제 요새 뭐 하는데 뭐 준비한다 이러면은 뭐 회사 그만뒀어?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고선 돈 되는 쪽으로 좀 해. 막 이런 거. 예, 그런 얘기 들었던 기억나. 근데 다른 분들처럼 되게 힘들게 막 막아서 이러진 않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2011년에 이제 온 퍼레이드란 작품으로 다음에 공모전에 신청하게 된 거죠. 작품 접수를 하게 된 건데 당선이 됐어요. 네. 운이 정말 좋았죠. 이때 기분은 어떠셨습니까? 기분은 제가 살면서 상 같은 걸 별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상을 받아본 적이 진짜 한 번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수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러면서 약간 그때는 약간 역시 나의 길은 이거였어. 내 재능은 여기였어. 이러면서 잠깐 기분이 되게 좋았죠. 그러다가 이제 연재 들어가서 그 기분 좋음이 다 산산조각 났긴 했지만 그러시군. 이게 만화가라서 첫 작품은 공식적으로는 첫 작품인데 뭐 어쨌든 초등학교 때부터 잡지 비슷하게 만드셨. 그때는 국민학교 아닌가? 저희 때는 국민학교죠. 어쨌든
이게 첫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데뷔를 하셨으니까 그 전에는 뭐 그냥 혼자 만드신 거니까 이게 그러면 온 퍼레이드라는 작품이 첫 작품이었던 거네요. 네. 그러면 이때 작업할 때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구분해 보죠. 공모전 준비할 때 느낌과 이제 그 직접 당선이 되고 이제 우수상 받으시고 이제 다음 PD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작품을 이제 만들어 나가셨을 거 아니에요. 이 두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회사를 그만뒀는데 되게 급하게 준비했어요. 거의 2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이제 그때 당시에 공모전 분량이 3회차나 4회차에 내렸는데 그걸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이제 대학교를 갓 졸업한 데다가 회사도 뭐 두세 달 하여튼 뭐 거의 월급도 그때 거의 인턴이라서 뭐 진짜 한 100만 원도 안 되는 돈 받고 그러니까 진짜 수중에 돈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휴대폰도 막 끊기고 이거 상금을 못 받으면은 난 진짜 큰일 난다 이러면서 진짜 빚도 막 생기고 막 그래가지고 무조건 당선이 돼야겠다라는 마음밖에 사실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래서 굉장히 머리를 쓰고 좀 노린 부분들도 있고 운이 되게 좋았던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당선이 됐는데 당선된 뒤에는 사실 되게 힘든 경험만 굉장히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그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당선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공모전 낼 때는 몇 화 분량을 낸 거죠?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제가 아마 프롤로그 하고 그리고 3화까지 원래라면 4화 분량까지 내야 되는데 프롤로그를 인정을 해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그래서 프롤로그로 하나를 떼우고 이제 1, 2, 3화를 이렇게 내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당선되고 PD 분과 작업할 때 어떤 점이 힘드셨던 건가요? 그러니까 PD님이랑 작업을 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 그러니까 PD님 그 연재가 시작된 뒤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제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스스로 만화가라는 자각 자체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뭔가 연재가 들어가서 실력이 안 되는데 당선이 되기 사실 온퍼레이드라는 작품을 처음 기획할 때부터 당선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머리를 썼지 이걸 당선된 뒤를 이렇게 생각을 했던 작품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되게 한 뒤에 스토리라는 것도 이제 스토리 연재 묻으면서 이제 경험도 없고 그냥 부족해서 좀 멘탈이 나갔던 거죠. 그래서 막 악플도 막 달리고 이렇게 막 우울증 같은 것도 오고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기억. 그래서 온퍼레이드 한 뒤에는 이걸 내가 만화를 계속 그릴 수 있을까 뭐 계속 그런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도 공모전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플랫폼마다 공모전들을 다 진행을 해요. 그러면 지금도 작가님처럼 공모전에 수상을 하고 데뷔 준비를 하고 뭐 공모전 수상하면 무조건 데뷔해야 하는 게 조건일 겁니다. 아마 그 작품이 걸리는 게 조건이긴 할 텐데 뭐 그 과정에서 좀 힘든 부침을 겪는 지금 데뷔 지망생들도 많을 거예요. 웹툰 지망생들 그분들에게 충고 말고 뭔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그 경험이 있으시니까 지금 좀 힘드셨던 뒤에 후반부 얘기도 해주셨으니까 정리해서 좀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그냥 모든 이제 첫 작품 하시는 분들이 다 마찬가지일 텐데 그냥 잘 안 풀릴 경우도 많고 막 욕을 악플이 달릴 경우도 많은데 너무 이렇게 물론 멘탈적으로 되게 힘드시겠지만은 그냥 뭐 다음에 더 잘하지 뭐라는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계속 작업을 계속 이어갈 거니까 다음에 더 잘하지 뭐라는 마음으로 좀 버티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한 작품하고 끝낼 게 아니니까 네네.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좀 텀을 두면서 여유를 가지면서 계속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네, 일단 그리고 작품도 중요하지만은 본인의 어떤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물론 정신적인 건강도 거기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좀 너무 과몰입해서 작품도 중요하지만 그 작품이 자신의 모든 것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스스로를 이렇게 갉아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첫 작품 때 힘이 들어가죠. 어쩔 수 없이. 예, 그러니까요.
데뷔하신 분들이 다들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한 작품만 하고 끝낼 거 아니고 그리고 그 작품이 인생의 끝 마지막 작품이 아닐 테니까 앞으로도 계속 할 테니까 좀 더 말씀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좀 유하게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제 자신한테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그때로 돌아간다 2011년으로 돌아가서 김승용이라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그러면 만화가를 계속 하라고 얘기해주고 싶나요? 아니면 아니다 다른 길로 가라 라고 말해주고 싶나요? 저는 진짜 이렇게 무조건 만화가를 해라 계속 해라 라고 말하고 싶어요. 일단 아직까지는 물론 되게 힘들었던 시절도 있는데 이거 만화가를 안 해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더 힘들었으면 더 힘들었고 아마 그래도 만화가를 해서 얻은 것도 많고 보람도 있고 그나마 정말 운 좋게도 뭔가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어릴 때 꿈 가지고 이제 이걸 어째 생계를 유지하고 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건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본인의 재능이 뭔지도 알고 그걸로도 돈벌이가 되면 네. 부러운 인생인 거죠. 저 아직 재능인지 잘 모르겠지만 세 편이나 하셨으면 재능 있는 거죠. 제 주변에서 김승 작가님 작품에 대해서는 다들 칭찬만 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막 그래서 뭔가 이상한 점을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딱히 없고 잘 만드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지금 녹음을 한 30분 이상 진행을 했는데 잠깐 쉬고 와서 이때까지는 이제 김승용이랑 작가가 만화가로 데뷔하는 과정 그 전에 이야기를 좀 해봤고 잠시 쉬고 와서는 이제 온 퍼레이드부터 작품에 대한 집중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진지한 만화 이야기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만화평론가 이재민입니다. 자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홈퍼레이드 유쾌한 왕따 그리고 사람냄새까지 연재를 마치신 김승용 작가님 모시고 좀 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30분 해보셨는데 어떠세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가지고 근데 그런 상황이어야 더 진심이 나오는 거고 뭐 제가 편집해서 드릴 텐데 뭐 이상하면 자르시면 됩니다. 이거 잘라주세요. 저거 잘라주세요. 이러면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자, 첫 작품이죠. 온퍼레이드는 어떤 작품입니까? 내용적으로는 이제 그 실현당한 남자가 네. 어떤 종말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집착하는 이야기인데 그 당시 근데 공모전에 상을 타기 위해서 되게 여러 가지 요소들을 짬뽕을 많이 한 그런 작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사실 좀 얍삽한 방법인데 공모전에 이제 상을 타기 위해서 근데 제가 그림이 막 퀄리티가 높고 이런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전공법보다는 좀 최대한 개성 있어 보이자라는 그런 컨셉으로 처음 기획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장르 자체도 여러 가지가 막 짬뽕이 된 그런 장르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로봇도 나오고 이제 운석에 의한 종말 이야기도 나오고 대학 캠퍼스 이야기 이런 거 섞여 있고 좀 약간 괴랄한 그런 작품이었죠. 괴랄. 지금 보면 어떠세요? 지금 일단 되게 쪽팔리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 작가님들 모시면 이제 예전 작품 보면 어떠냐고 물어볼 때 제가 항상 드리는 질문인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때 실력이 부족해서
지금 보니까 손발이 오그러들고 부끄럽다. 그거는 누구나 다 느끼는 겁니다. 그죠? 네. 발전을 하셨으니까 새 작품까지 하시면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런 좀 한탄 섞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이때 시간이 좀만 더 있었으면, 그러니까 시간이 좀 주어진 상태에서 내가 제작을 할 수 있었으면 그 당시 실력이라고 지금 봤을 때는 모자란 실력이라고 할지라도 그 당시 실력에서 최선 뭔가 그 당시 실력에 맞는 퀄리티의 작품을 만들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밖으로는 안 꺼내지만 하시는 작가님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웹툰이라는 게 사이클이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한 편이고 그러다 보면 5일, 6일에 한 편을 만들 사람이 하루는 쉬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마감하고 이러면 한 5.5일, 6일에 한 편씩 그냥 막 계속 만드는 거거든요. 끝도 없이. 작가님은 좀 어떠신지 여쭙고 싶어요. 근데 물론 시간이 더 있으면 더 작품이 좋아지는 사실이긴 할 텐데. 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제 자신을 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을 엄청 많이 준다 하더라도 결국 마지막 쓰는 시간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항상 이제 항상 뭔가 마감에 쫓기면서 정말 너무 괴로워하기 싫어 약간 이런 마음으로 할 때가 많아가지고. 네네.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더 주면 물론 더 좋아지겠지만은 다시 가서 다시 그리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아니 그렇죠. 했던 걸 또 그릴 수는 없습니다. 네. 혹시 지금 데뷔 준비하신 분들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했던 거 또 그리고 했던 거 또 그리고. 정말 대단한 진짜 네, 대단한 그거 분들이라 엄청 생각해요. 힘든 작업인데. 예. 그렇군요. 그래도 뭐 지금 보면 온프레이드 지금 보면은 그래도 좀 부끄러워 이렇긴 하지만 어쨌든 다음에서 연재했던 작품이고. 네. 그렇죠. 네. 뭐 작가님을 만화가로 데뷔시켜준 작품이니까 소중하긴 할 것 같습니다. 예, 소중하긴 한데 네. 소중하고 쪽팔리죠. 뭐 이때 당시에는 어떤 느낌인가요? 처음에 이제 준비도 좀 덜 돼 있었다라고 하셨고, 하지만 이제 연재는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러다 네. 보면은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가거든요. 네네. 결국 어쨌든 됐으니까. 그 아까 얘기했듯이 대학교 때 약간 뽕이 있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드디어 내가 만화가 뭔가 그림으로 그려서 먹고 살 수 있는 뭔가가 됐어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네. 그럼 좋았어.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때려 박아서 뭔가 그런 힘이 들어가거든요. 뭔가 멋진 작품을 만들겠어를 넘어선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뭔가 멋진 작품을 만들겠어라는 그런 거죠. 내가 뭔가 보여주겠어. 네네네. 좀 남들하고 좀 다른 걸 보여주겠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좀 되게 남들하고 좀 다른 걸 해보고 싶었는데 근데 아무래도 준비가 안 됐는데 어설프게 막 그 기본기가 안 된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막 시도를 할 때 뒷일을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다음 주에 자신한테 미루고 다음 주에 자신에게 미루고 약간 스토리가 계속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젠간 저 뒤에 애들이 어떻게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마지막 됐을 때는 정말 내가 지금 뭘 그리고 있는 거지라는 마음으로 약간 완결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처음 질문이 뭐였죠? 힘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그때 어떠셨는지. 예. 힘은 많이 들어갔는데 나중 돼서 이제 후회를 많이 했죠. 예. 저 작품 하시면서. 네. 트위터나 이런 데 확인해 보니까 온포레드가 다음에도 연재되고 레진에도 연재된 걸로 돼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된 거죠? 예, 제가 이제 온퍼레이드 같은 경우에 굉장히 부끄러운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네네. 이제 제가 연재처를 이제 다음에서 레진에서 다시 이제 저스툰으로 옮겨가면서 약간 부록처럼 제 기획을 이렇게 차기작을 넣으면서 저 근데 PD님 제가 요새 생활비가 없어서인데 요거 한 개 사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끼어 팔기를 계속했어요. 그래가지고 부끄럽지만 지금 세 번째 지금 연재를 마치고 지금 저스툰에 지금 안착이 돼 있고요. 근데 끼어 팔기 했는데 받아준다는 거는 작품이 좋다는 거잖아요. 좀 싸게 좀 파는 것도 있고요. 예, 굉장히 쌉니다. 온퍼레이드가 가격이 싸가지고 많이들 그냥 이렇게 그래 뭐 이 정도 사주지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주셨고
예, 그런 좀 부끄러운 작품인데도 다행히 좀 많은 분들이 안 봐주셔가지고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러면 저스툰에서 볼 수 있는 거네, 온퍼레이드는. 예, 저스틴에서 볼 수는 있는데 네. 예, 많이 사랑해 주시면 참 예, 예 봐주세요. 자, 아까 그리고 이제 저 온퍼레이드 다음에 어쨌든 다음 작품은 유쾌한 왕따입니다. 그러니까는 근데 그 사이에 간극이 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사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네. 한 2년에서 3년 그 사이인 것 같은데 네. 이게 그냥 멀리 그냥 띄워놓고 봐서 2, 3년 이러면은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2년과 3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네네. 어떻게 지내신 거예요 그 사이? 그 원래 이제 온퍼레이드 완결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스스로 실력이 없다, 뭐 재능이 없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만화 안 해야지. 그냥 난 만화 아닌 것 같아 하면서 한 1년 정도는 그냥 만화라는 생각 자체를 접고 다른 그냥 그림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을 했어요. 그림이든 아니면 뭐 대학교 때 배웠던 영상 편집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해가지고 이제 주로 외주 같은 거 하면서 먹고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스멀스멀 이제 그래도 뭔가 내 작품을 해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래도 역시 만화를 하는 게 그나마 나한테 맞는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해서 다시 만화를 그렸어요. 근데 그 뒤에 한참 이제 계속 기획 같은 게 잘 통과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이제 기획이라든가 뭐 이것저것 하는데 잘 안 돼가서 온퍼레이드 유쾌한 왕따 전까지는 계속 기획이 빠꾸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네. 그 사이에 완전히 기획 자체가 다른 작품이 여러 개 있었던 건가요? 네네, 여러 가지가 원래 그 김숙룡이라는 이름이 되게 안 어울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첫 작품 온퍼레이드 처음 연재할 때는 그냥 제 본명으로 연재를 했었고 그 사이에 이제 김숙룡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약간 좀 말랑말랑한 그런 김숙룡 이름 지은 것도 그 당시에 기획하던 작품들은 좀 약간 말랑말랑하고 좀 뭔가 힐링물 같고 약간 그런 스토리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울렸던 필명인데 지금은 좀 안 어울리는 필명이 돼버렸습니다. 그럼 그 사이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캐리커처? 네네네. 그런 일 같은 것도 많이 하셨다고. 예,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축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길에서 이제 캐리커처 그 일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는 그게 거의 주업으로 해서 그걸로 먹고 살았었죠. 그게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가 주업이 되기에는 주업으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동량이 따르는 일이거든요. 그 생각보다 돈이 안 돼요. 그게. 그렇긴 한데 네. 그게 그나마 뭐 제가 혼자 이제 아껴 쓰면은 생활이 되는 수준도 되고 그리고 그걸 하면서 이제 그거는 이 자체가 주로 주말에 몰려 있고 평일은 이제 웬만해서 시간을 거의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제 따로 만화 작업을 하고 주말에 이제 캐리커처 이제 아르바이트란 표현을 하면 안 되겠죠. 그 캐리커처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근데 캐리커처 일 자체가 사람의 표정 같은 걸 이제 그릴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저도 이제 뒤에 물어볼 문제인데 온퍼레이드 때랑 유쾌한 왕따 바로 다음 그러니까 작가님이 2, 3년 다른 일을 하신지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네. 어쨌든 다음 작품은 유쾌한 왕따인데 네. 그림체가 좀 많이 바뀌었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 사이에 이제 그런 그림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했던 것들이 좀 영향을 받은 거네요. 네, 아무래도 굉장히 특히 사람 얼굴 그리는 거에 있어서는 좀 그 캐리커처 아르바이트가 거의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딱히 제가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연습 겸 해서 했던 거죠, 거의. 무대에서 연습을 하시는 스타일이군요. 좋게 말하면. 네. 아니 근데 그러니까는 뭐 피지컬적으로 이럴 수 있는데 멘탈적으로도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막막했던 시절이라. 그래도 공모전 수상 작가인데 계속 이 기획안 빵꾸 먹고 뭐 잘 안 되고 막 이게 노동력 하루에 사람이 그릴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거 막 주말마다 쏟아서 캐리커처 그리고 들어오면은 한 이틀은 그리기 싫거든요. 아무것도 너무 힘들어서.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계속 뭘 열심히 해서 갖다 냈더니 계속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들어오고 그러면 이게 내 길이 맞는 건가? 그러니까 막 오만 생각 잡생각 다 들 텐데. 그때가 되게
힘들었던 게 이제 아무래도 스스로도 제가 첫 작품이 그 공모전 상을 받긴 했지만은 이제 대중적으로 뭐 이렇게 성공을 했던 작품도 아니거니와 스스로 이렇게 만족하는 작품도 아니기도 했고 그러니까 제 재능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 의심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또 기획을 하는 것마다 전부 다 이제 빠꾸를 계속 먹으면서 계속 이제 이대로 만화를 계속 포기해야 되나?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그나마 기댈 곳이 만화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그래도 계속 이걸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있어서 계속 했는데 만약에 제가 다른 뭔가 좀 잘하는 게 있으면은 아마 그때 포기를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2, 3년이라는 시간은 긴 시간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포기를 합니다. 그냥 아무런 희망 사항이나 기대 이런 것들 없으면 주변에서 좀 조언을 해주고 힘을 주고 이랬던 분 계신가요? 2, 3년 시간에 혼자서 그냥 버텼다고 하기에는 이게 웬만한 정상적인 사람으로 그 못 버티는데. 제가 성격이 굉장히 좀 어두운 면이 있어요. 이렇게 혼자서 굉장히 예민하고 되게 어둡고 이런 성격인데 그 저희 아내는 그 당시 여자친구인데 굉장히 밝은 성격이에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약간 그냥 뭐 잘 될 거야 이렇게 옆에서 응원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 여자친구가 없었으면은 아마 사람 구실 못했을 거예요. 뭔가 이렇게 계속 집 밖으로 끌어내주고 이렇게 계속 세상 돌아가는 거 보여주고 원래 작가들이 밖으로 안 나오면은 사람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자꾸 데이트는 해야 되니까 밖에 나가게 되고 사람들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좀 옆에서 얘기도 많이 해주고 그때부터 그렇게 하셨군요. 네네네. 지금은 같이 이제 간의 수모하는 사이까지 되신 거고. 네. 많이 고마웠겠습니다. 그때 돌아보면. 근데 또 그때는 또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 한참 힘들 때니까 그냥 나 혼자 좀 어둠 속에 좀 갇혀 있게 좀 해주지 이러면서 왜 자꾸 이렇게 밝은 쪽으로 인도를 하려고 그래? 난 그냥 지금이 어둡고 쾌쾌한 곳에 있고 싶어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서 막 그랬던 것도 있는데 사실 돌이켜 보면은 그 여자친구 지금 그가 없었으면은 정말 어둠 속에서 못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는 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제 만화를 그리려면 사람이 어느 정도 굴 속에 들어가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지금도 물론 그 생각이 있는데 근데 지금은 굴 속에 들어가더라도 햇빛은 보러 나와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때는 굴 속에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약간 작품이 된장처럼 익는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도 그 스스로 계속 더 내면으로 깊게 계속 들어가서 그럼 뭔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그 스스로 작품이 어떻게 될지는 그건 잘 모르지만 일단은 확실한 건 사람은 망가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죠. 예, 그런 생각을 그때는 그렇게 했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기간 동안 그림도 익었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그림도 더 변하면서 발전하게 되고 많은 것들을 공부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많은 생각을 하시면서 지낸 결과로 나온 작품이 유쾌한 왕따라는 작품입니다. 어떤 작품입니까? 유쾌한 왕따는? 유쾌한 왕따는 그 왕따인 동현이가 어떤 재난 상황에서 재난 상황에 집단 속에서 살아남는 이야기입니다. 네, 집단 1부에서는 그 집단이 어떤 소규모 그 반 아이들의 집단이고 2부에서는 바깥 세상의 어른들의 세계 안에서 또 살아남는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네. 이게 온퍼레이드 때랑 유쾌한 왕따 때랑 그림도 확 다르고 색감을 쓰시는 것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간극을 몰랐으니까 저는 작품 보면서 이 사람은 천재인가? 이게 바로 다음 작품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이 막 들었었는데 선도 많이 정리되었고 그리고 색감 쓰시는 것도 그러니까 거북하지 않은 그러니까 내용에 집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이 색감이 이렇게 푸른색으로 이렇게 싹 잘 그라데이션처럼 돼 있고 그런데도 그림이 퀄리티가 있어 보이게 잘 만드셨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들을 얻은 계기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림이 변화하는 데 있어서.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거는 일단 온퍼레이드란 작품에 굉장히 만족을 못하고 스스로 이제 그 굉장히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온퍼레이드에서 스스로 생각했을 때 좀 잘못했다 생각했던 거에
계속 체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얼굴 사람 캐릭터를 디자인할 때 음. 눈을 그렇게 이상하게 크게 과장해서 그리면 안 된다라든가 컬러를 넣을 때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캐릭터랑 배경을 떨어뜨리지 못할 정도로 컬러를 막 넣으면 안 된다라든가 뭐 감정 표현이 최대한 잘 되도록 그 연출이라든가 얼굴 표정을 연구를 이렇게 써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전 작품을 계속 이제 스스로 약간 비판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또 만들어 나고 그리고 또 마침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캐리커처를 많이 하면서 좀 사람 표정이라든가 감정 표현 같은 거를 얼굴에 그리는 연습이 어쩌다 보니까 많이 됐어요. 그런 것도 됐고 그리고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 중에서는 조금 마인드셋이 좀 많이 바뀌었었어요. 이제 온퍼레이드를 할 때는 그 말했다시피 대학을 졸업했을 때 예술병이 굉장히 강할 때라 가지고 뭔가 재밌는 걸 만들겠어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보여주겠어 전달하겠어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난 남들이랑 뭔가 다른 걸 만들어 볼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작품을 좋게 만들겠다라는 마인드보다는 뭔가 내가 예술가로서 뭔가 남들하고 달라 보이고 싶어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쾌한 왕따를 할 때는 정말 좀 약간 간절했어요. 제발 사람들이 이걸 보고 좀 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도 좀 만화라는 걸로 돈을 좀 벌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고 재밌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뭐 이거는 뭔가 만화가 그 온퍼레이드 때랑 마찬가지로 좀 다른 작품이랑 좀 다르게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조금 남아 있었고요. 그런 네네. 것들이 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돌아보면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유쾌한 왕따는? 온퍼레이드보다는 훨씬 마음에 들긴 하는데 물론 지금 그것도 좀 부끄러운 부분이 있긴 하죠. 근데 작가님 작품 보면은 약간 비유가 적절하지 않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바로 사과하겠습니다. 뭔가 쾌쾌한 구석이 있어요. 약간 곰팡이 피어오르는 반지하 같은 느낌 그런 느낌도 좀 있어서 얼마 전에 이제 봉준호 감독 기생충 보면서도 이상하게 사람 냄새가 전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인터뷰 전이라 연결된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그것도 있었고 또 애니메이션 감독 중에 연상호 감독님이라고 계세요. 네. 혹시 아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 면에서는 계속 작품 사람 냄새나 유쾌한 왕따도 제가 봤는데 보면서 뭔가 비슷하다라기보다는 하여튼 생각이 나요. 연상이 돼서. 영광입니다.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랑 연관을 지어주시니까 뭐 이게 비슷한 부류다 이런 거죠. 어쨌든 네. 같은 부류도 감사합니다. 네. 연상환 감독님 작품도 혹시 평소에 보시나요? 예, 뭐 영화다 아니더라도. 네, 굉장히 원래 예전부터 되게 좋아하던 감독님 작품이셔가지고 예. 뭐 연상환 감독님, 뭐 최규석 작가 이런 네네 작품들도 두 분 다 좋아하죠. 예. 그런 그렇구나. 어쨌든 좀 생각이 났습니다. 생각이 나서 한번. 네, 굉장히 잘 봐주셨어요. 제가 원래 사람 냄새는 딱히 뭐 기획서에 그렇게 쓰진 않았지만 사람 냄새도 그렇게 썼군요. 생각해보니까 기획서에 유쾌한 왕따의 기획서에 딱 첫 그 연출 의도를 쓰잖아요. 이렇게 기획서에 딱 그렇게 썼어요. 이렇게 보고 불쾌했으면 좋겠다라고 써놨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 냄새에도 뭔가 보고 날 때 식음 털털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런 걸 써놨던 기억이 나요. 찝찝함 좀 남아 있으면 찝찝함이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왜요? 근데 뭐 스토리상 그런 느낌이 나는 게 맞잖아요. 사실 그 약간 유쾌한 왕따 같은 경우에는 봤을 때 그 굉장히 그 처음 장면이 이제 지하실에서 막 사람 막 지하실이 막 또 재난 상황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더럽고 막 씻고 막 이렇게 쾌적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 느낌이 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또 사람 냄새에서도 말 그대로 제목 자체로 냄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좀 시체 썩는 냄새 같은 그런 게 느껴지는 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계속했었어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레진에서 연재를 하신 거죠, 쭉. 네. 그러면 다음에 있다가 이제 레진으로 가서 연재를 하신 건데. 네. 다음과 레진이 뭐 비교해서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고 시스템적으로나 아무래도 이제 좀 느낌이 달랐을 것 같아요. PD와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왜냐하면 다음은 포털 사이트에서 IP 확보를 위해서 그 당시에는 IP 확보를 위해서 웹툰이 필요했던 경우인 거고 레진은 작품을 팔아야 수익이 나는 그런 회사잖아요. 그래서 회사 마인드 자체가 틀려요. 틀리다 다르죠. 마인드 자체가 접근 마인드 자체가 다르죠. 그러니까 그것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느낌이 어땠는지 그것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그 지금 근데 제가 말하는 다음 레진과 지금의 다음 레진이랑은 좀 간격이 클 거예요. 왜냐면 그 세월도 시간도 많이 흘렀고, 네네네. 예, 지금 그 회사들도 지금 많이 바뀌어 있겠죠. 예. 근데 제가 다음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챙겨 주시는 편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공모전 수상작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연재작보다는 일반적인 신인 연재작 때보다는 좀 PD님이랑 아무래도 좀 교류도 더 많았었고 네. 피드백도 더 많았었고 그랬는데 근데 말 그대로 그때 준비가 이제 실력이 안 되다 보니까 피드백을 주셔도 이게 여유가 돼야 피드백이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작품에 이제 반영이 되는 건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온퍼레이드 때는 근데 다 힘들었던 기억밖에 없네요. 그런 것마저도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PD님이 왜 조언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건데 좀 잘해봐요. 이러면 못하겠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레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레진에서 조금 그 대중적으로 조금 인기가 생기면서 조금 많이 챙겨주려고 했던 편이었어요. 그 유쾌한 딸을 연재하던 당시에는 최대한 편의도 좀 봐주려고 했던 편이고 이제 수익 같은 면에서도 이렇게 처음보다 나중 돼서 조금씩 올려주는 그런 것도 있었고 제가 연재하던 그 당시에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어요. 네. 유쾌한 왕따를 끝내신 거는 몇 년도입니까? 2016년에 끝났어요. 2016년 2월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도 또 감회가 남다르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온퍼레이드 때랑 좀 다르죠 또 느낌이. 예, 온퍼레이드 때는 네. 약간 군대 제대한 그런 느낌이었고 굉장히 그것도 군대도 그냥 군대가 아니고 굉장히 군대에서 괴롭힘 당하다가 이제 나온 그런 느낌이었고 유쾌한 왕따는 막 근데 엄청 막 뭔가 한 개를 끝냈고 내가 대작을 뭐 이런 건 아니니까 그냥 허무했어요. 되게 이제 앞으로 이제 뭐 하지 이러면서 이제 끝냈는데 이제 뭐 먹고 살지 이런 생각도 있고요. 이제 그래도 자유다라는 생각도 있고 하나 끝냈다. 그러니까 되게 복합적인 감정들이 막 섞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결국 마지막에 이제 되게 허무한데 이런 느낌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 냄새는 바로 들어가신 건가요? 뒤에 바로 연이어서? 그 2016년 2월에 끝났고 그다음에 2017년 이제 여름 정도에 2010년 8월이었나? 8월 정도에 이제 사람 냄새가 연재가 됐으니까 한 1년 반 정도 쉬었던 거죠. 근데 이제 1년 반 동안 이제 기획이라든가 뭐 이런 세이브도 이제 쌓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년 반 정도를 보냈었죠. 사람 냄새. 이 이야기부터는 이제 2부에서 하게 될 겁니다. 네. 어때요? 1시간 해보니까 아직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지금 이걸 해도 되는 말인지 이게 뭔가 무섭네요. 어쨌든 이 마이크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승중 작가님 처음에 어떤 만화를 보고 어떤 환경에서 잘하셨고 그리고 첫 작품하고 두 번째 작품 할 때까지 이제 어떤 심적인 변화를 겪으시면서 작품을 했는지 좀 들어봤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웬만한 작가들이 세 번째 작품 되면 이제 자기 색깔, 자기 개성 이런 것들이 완전히 잡히기 시작하거든요. 전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유쾌한 왕따 얘기도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사람 냄새부터는 얘기가 좀 더 할 게 많을 것 같아서 얘기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2부로 두 편으로 나눠서 밀어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섭네요. 사실은 얘기를 할 게 조금 더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 1, 2부 해서 2주에 편성돼서 올라갈 겁니다. 아마 지금 녹음하고 있는 1부 같은 경우에는 6월 10일 제가 맨날 6월 이런다고 혼나요. 6월인데 6월 10일 월요일에 올라가게 될 거고 2부는 6월 17일 월요일 이렇게 업데이트 될 겁니다. 우선 김승중 작가님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는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조금만 더 수고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예,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